일반인 많은 분들은 내가 이제 60세까지 자산을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모았다. 이제 나 게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반 게임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요. 왜 어렵냐 하면요. 한국 가계자산 비율 중 가장 큰 비중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로 노후 준비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받는데요. 저 어떤 때는 안 된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된다고도 말씀드리는데요. 노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할까요는 노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가능할까요는 예스입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주택연금을 국가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일종의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인데요. 그게 3억 원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60세부터 주택연금을 받는다면은 월 5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70세부터 한다면은 88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3억 원이니까요. 6억 원의 주택이라면 곱하기 1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곱하기 1을 하시면 6억 원의 주택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60세부터 받는다면은 약 한 120만 원, 한 118만 원 정도 되죠.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70세부터 받는다면은 거의 한 177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의 주택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시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60세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가입했다고 그러면은 한 118만 원 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4년 정도 지나면은 국민연금을 받으세요. 국민연금이 대략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한 100에서 150만 원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한 150만 원 조금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한 177만 원하고 150만 원하고 합쳐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32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320, 330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가계 기준으로 해서 적정 지출액이 얼마일까? 이걸 이제 조사를 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울 지역의 부부 가구 기준으로 적정 지출액이 대략 한 3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금액하고 비슷하잖아요. 최소 금액이 아니라요. 적정 생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정 생활비를 서울 지역의 부부 가계 기준으로 평균적인 수준은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좀 충실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주택을 마련했다면은 이 둘을 통해서 노후에 적정한 생활비 혹은 최소 생활비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예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 이상은 지금 못하는 것이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 한 채를 잘 가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뭐 그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팔고 좀 작은 집으로 가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그 차익을 얻어서 이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듯이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과거하고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집에 이제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유동성이 없어요. 주택연금은 유동성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는 것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노후의 가장 단점이기도 합니다. 노후에는 유동성이 있어야죠. 사실은 용돈도 줄 수 있어야 되고 아프면은 또 돈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만 가지고 노후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최소나 적정 생활비 이상은 우리나라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집이 뭐 서울 지역에 좀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고도 성장 시기에 집만 잘 마련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 공식은 좀 깨집니다. 앞으로 수명은 길어지고 자산 가격의 상승률은 떨어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한 그 성장률이 한 5.6% 갔었죠. 장기 저성장이 되면 이게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한 3% 중반 뭐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주택 가격 상승률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이제 우리나라의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자산 규모는 얼마일까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자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거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룰 오브 썸브라고 그러죠. 엄지손가락 마디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치를 해서 이게 마디 몇 개다 해서 한 게 룰 오브 썸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엄지손가락 그런 법칙인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은퇴 자산을 계산할 때 룰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엄지마디가 하나 300이라는 숫자입니다.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400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300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뭔 뜻이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은 만일 은퇴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노후에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요. 항상 기준을 나는 월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게 월 400만 원이라고 기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에서 이제 2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00만 원을 더 마련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월 2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마련하려면은 내 자산은 얼마 있어야 될까? 그게 적정 자산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내 적정 자산 규모가 뭘까? 이걸 비교하실 게 아니라요. 내가 월 얼마나 필요할까? 이걸 먼저 계산하시고 거기서 내 국민연금 받는 것을 빼버리시고 그러면 200만 원이 남게 되죠. 예를 들어. 그렇다면 여기 300을 곱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6억 원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산의 규모입니다. 내가 좀 보수적으로 나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보수적으로 해야 돼 하는 사람은 400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8억 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사이 정도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200만 원의 월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룰 오브 썸입니다. 300 내지는 400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300 하시면은 뭐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산 규모, 적정한 은퇴 자산 규모 계산하실 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자녀의 결혼 비용을 빼셔야 됩니다. 내가 은퇴 자산 이만큼 갖고 있으면은 이게 다 내 은퇴 자산으로 기능한 게 아니거든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쿨하게 빼십시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것밖에 안 남았나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은퇴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300을 곱해서 계산한 은퇴 자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설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300, 나는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 하면 400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퇴자산 인출 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생애 자산 관리는 축적과 인출의 과정이 있는데요. 축적 과정보다 인출의 과정이 더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일반인 많은 분들은 내가 이제 60세까지 자산을 월급을 받아서 열심히 모았다. 이제 나 게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후반 게임이 더 어렵습니다. 내가 인출을 하는 것이요. 왜 어렵냐 하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없어져요. 근로소득은 어떤 것이냐. 물가가 오르면 그 소득도 오릅니다. 근데 근로소득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근로소득이 들어오게 됩니다. 훨씬 나한테 안전판으로 기능을 하죠. 근데 은퇴하고 나면 이게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없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시겠지만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인데요. 물가가 오르더라도 도대체 내가 따라서 오를 만한 나의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노후의 가장 큰 리스크예요. 젊은 사람들 인플레 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월급이 올라가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 올라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어도 물가 이상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에 자산을 구성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가 0%고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놓으면 자기 돈을 빼앗아 가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은 금고 사가지고 거기 현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물가가 올라버리면은 현금의 가치가 자기의 자산의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리는 없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현금이나 예금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맹점을 좀 말씀드리려는데요. 베네수엘라가 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차베스가 있을 때. 그때 보면은 베네수엘라는 1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면 구매력이 100만 원으로 떨어집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금고에 10억 원 넣어놨는데 물가 오르고 들고 나가서 보니까 100만 원어치밖에 못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출할 때 노후에는 여러분들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물가만큼 오를 수 있게 포트폴리오를 꼭 짜놓으셔야 됩니다. 예금하고 현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식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하고 섞어서 구매력을 꼭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구매력 리스크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 두 개, 일종의 이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데요. 그 침묵의 살인자 두 개가 고혈압하고 물가입니다.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냐면은 물가 상승률이나 고혈압은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나면요. 자기의 구매력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자기의 혈관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일정 부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구매력 리스크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장수 리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골 때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몇 살까지 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60세 남성 같은 경우에요. 60세 남성의 10명 중에 2명은 75세 죽습니다. 15. 그런데 10명 중에 2명은 92세 이상까지 삽니다. 자, 똑같은 확률로 20%, 20%인데요. 어떤 사람은 15년 이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32년 이상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장단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맞추시겠어요? 이게 장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장수 리스크를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이 국민연금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죠. 국민연금 내가 빨리 죽으면 거기서 끝나고 120살까지 살아도 돈을 주고 그게 이제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연금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의 수명을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길게 해놓고 빨리 죽으면은 그냥 자식한테 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일종의 장수 리스크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력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주식이나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퇴직하자마자는 자산이 이만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하고 부동산 하다가 한번 가격이 확 꺼져버리면요. 여러분들 노후 내내 힘들어집니다. 이게 수익률의 순서 리스크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퇴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10년 동안 좋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후 노후는 놀고 있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자산이 가장 커져 있을 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산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산이 가장 커져 있을 때 퇴직하자마자 갑자기 시장이 급락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확 줄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노후에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해외는 이제 구조화된 상품들이 좀 팔립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리 시장이 최악이 오더라도 나한테는 1%를 주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그 중에 100%는 아니지만 좋아진 것의 30% 정도는 내가 가져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된 상품들이 좀 팔리는데요. 그게 이런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적할 때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20대, 30대라면은 자산 축적은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량한 주식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출할 때는 진짜 어렵습니다. 구매력 리스크, 장수 리스크, 수익률 순수에 따른 부분. 내가 퇴직할 때 주식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의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을 해서 매니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은퇴 월급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은퇴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안 그러면은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겪게 되었다고 할 때는요. 조금 이렇게 전문가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놓으셔야 됩니다. 이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요? 제가 노후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잘 기억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세계 삼원소 아시죠? 빨판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3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에 운용하는 자산군도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이거이거든요. 세상이 신기하게 이 3가지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3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일, 세 번째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이제 관계가 비재무적인 것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돈은 재무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일은 무엇이 해당되느냐? 이 둘에 다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은 소득을 벌기 때문에 재무적인 것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일을 하면은 자기의 의미나 역할을 찾게 되고 건강을 찾게 됩니다. 이게 비재무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둘 다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재무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적정한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가 관계입니다. 괴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가장 큰 형벌은 친구가 없는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것을 충분히 노후에 준비해 놓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은 괴테의 표현에 따르면은 그게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런 관계망입니다. 어떤 관계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부부죠. 예, 거기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보다 자녀를 포함하는 이제 가족이 있을 거고요. 그것보다는 부부가 노후에는, 왜냐하면 자녀는 이제 독립해서 분가를 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요성이 확 부각되는 게 부부입니다. 그 전에 노후가 되기 전에는 가정은 부각되는 게 자녀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부도 똑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녀가 독립해서 나가면은 이제 부부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이 있겠죠. 친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종교 활동이라든지, NGO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좀 관계망을 풍성히 해놓으시면은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 동갑내기로 이제 조금 퇴직을 하시고 이런저런 목공 일도 하시고 전통 공예죠. 이런 일도 하시고 원예사 일도 하시고 하시는 분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자기는 직장에 있을 때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더없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새로운 이제 관계망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망을 형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풍성한 관계망을 가지는 것, 이게 저는 비재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기업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의 이제 부하 직원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12월 30일 땡 하고 1월 1일 날 접어들면은 그때부터는 디지털적으로 완전히 세상이 변합니다. 그 말은 하고 1월 1일 날 일어나면은 아무도 보고하는 사람이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게 되고 관계망의 상당수도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자기의 관계망을 새로운 노후에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재무적인 것에서 일과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